네,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K스탁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하락세가 유독 강합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몰려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보다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두 분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멘토가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빼먹고 시작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코스닥이 너무 약한데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코스닥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시니까요. 우리 강준영 멘토께서는 코스닥 약세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스닥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죠. 첫 번째로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부담 자체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 얼마 전에 기사도 일단 나온 것 같은데 네. B2 하신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특히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마진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그 기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슈가 나오고 있는 펄어비스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순위가 한 7번째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하락을 급하게 하고 있는 카카오 관련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ST팜 같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하나 특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네. 코스닥 안에서의 시총 2위 기업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한 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 안에서 이슈 악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의 종목군들은 일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배터리만 살아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로 넘어가면 LG에너지솔루션도 그나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네.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하이텍도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2차 전지와 관련된 수급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들 너무 죽을 쓰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안 보고 있는 것도 답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공매도 이슈도 있을 테고 신용 물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자, 오늘 코스닥이 네네. 신저가를 지금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신저가라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추세에 대한 전환을 좀 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악재가 경기 침체 과정에서 들어오는 악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2020년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때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지금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 현재 이제 신저가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투자 심리를 여기서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관련된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일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11월 1일 날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가 좀 더 확대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네. 시장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약해 있다. 그만큼 관망적인 시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 또 CPI 지수 자체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또다시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치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외부적인 변수라든지 또는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동요가 많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7월 달, 8월 달에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들이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을 보시면 항상 새로운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매달마다
만들어내 갔던 것들이 네네.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나 로봇 또는 지금 채권 추심은 7월 달, 8월 달 이슈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바톤 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먹거리가 없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횡보 내지 조정 양상이 앞으로도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 이제 10월 말에 새로운 모멘텀, 네. 바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하는 것밖에는 지금은 뚜렷한 정책적인 네. 부분이라고 하시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증안 네. 펀드의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의 제도 일시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외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시장을 도울 만한 요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 지지선을 저희가 어디로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뭐 여기서 더 내려가면 600선을 얘기를 하시던데. 뭐 600선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네네.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일단은 한번 지지선에 대한 요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한 63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하방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곳이 630포인트,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우리 MC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600포인트까지도 보되 한 630포인트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30에서는 기술적 네. 반등 나와야지, 안 그러면 자체 6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 계속 뭐 그냥 허공에다 부르짖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증안 펀드하고 공매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해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정부가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고민 잘 해야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 악화의 고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이 빠질 때보다도 증안 펀드 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이 반등할 때 들어오는 게 더 낫거든요. 주식 투자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빠질 때 큰 자금 넣는 것보다 올라갈 때 넣어줘야 그 반등력이 훨씬 더 크고 시장의 심리가 확 개선되는데요. 그걸 당국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부동산만 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 빠지면 정책들 내놓고 주식은 빠져도 본인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하락장에도 끄떡없는 포스코홀딩스, 이건 결국 2차 전지하고 관련 있는 거겠죠. 소재와 관련돼서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광물들, 이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쪽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주정 멘토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전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투자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종목이 하락하든 말든 그 현금 흐름이 일단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량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회사고, 지금 수준에서도 거의 5, 6% 이상 수익이 일단은 그 배당으로 일단 깔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단 부담이 일단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철강 관련된 회사로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자원들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해왔던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 안에서 좀 이슈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만 움직이면은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제철도 같이 조금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뿐만 아니라 철강업 그 전 세계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에 의한 철강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여러모로 철강주들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은 자체 뭐 복합화력 발전이라든지 발전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시장 안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리튬인 것 같으니까 리튬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같이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든든하게 시장에서 좀 잘 버텨준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회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 있는지 이상로 멘토께서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도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 결국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룹주로 한번 같이 본다면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저가 권역에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리튬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나? 결국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한 오늘 금량 같은 기업들도 이슈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수산 리튬 관련된 이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래도 이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고 결국 여기에 대한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우리가 항상 봤던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 여기서 최근에 잘 안 오르는데 팔고 나갈까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밑에 나갔습니다. 금양도 요즘 워낙 좋았고요. 유일에너테크, EV 첨단 소재, 코스모 화학도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소재라든지 아니면 세트를 만드는 회사도 괜찮고 오늘 폐배터리도 괜찮잖아요. 폐배터리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폐배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좀 더 이런 흐름이 간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폐배터리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좀 옥죄고 있는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옥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틈새적으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어부지리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재 자체는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죠. 희귀한 금속인데 이게 아직까지 전기차 전환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캐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원래 이제 매장되어 있는 부분도 히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리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저점을 약간 좀 높여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일단 관심 가지시고 장기적으로도 리사이클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시 광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 네.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그러면 성일하이텍이 제일 탑픽이십니까? 네, 저는 성일하이텍이 제일 탑픽입니다. 이상로 멘토는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탑픽을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저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고려아연이 현재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성일하이텍 물론 좋고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고려아연이라든지 또는 지금 하나기술 이 세 가지가 삼총사에 대한 부분이고 변수 관계 있다면 세비캠 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가총액 한 1,000억 원 내외에 대한 개별적으로 본다면 웰크론 한텍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웰크로한텍은 최근에 이제 약간 폐배터리 네, 관련주로 맞습니다. 많이 언급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도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성일하이텍 괜찮다. 이거는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나는 한번 투자해 보겠어라고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탑픽이 이런 거니까 한번 고려해서 투자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알루미늄인데요. 이것도 소재죠. 결국에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는 것을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연합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는 다 못 팔도록 하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광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에서 알루미늄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회사들은 다 오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테마로 오른다라고 봐야 됩니까? 추가적으로 이 이슈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둬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전 두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량화라든지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계들보다 알루미늄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일단 광물 소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보자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루미늄 주요 생산국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네.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라의 어떤 러시아에 알루미늄을 제재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알루미늄 공급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슈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라든지 하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장기적으로는 공급 이슈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단기 모두 저는 관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로 멘토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알루미늄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 제한 얘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슈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수입산에 대한 제재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이제 중국이 수입을 하는 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중요성은 좀 부각될 수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안에서 이제 NCMA 계통이라든지 또는 NCA 계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A라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을 뜻하는 부분, 바로 출력 성능을 좀 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이제 재료를 만들어내기는 좀 좋은 양상들이죠. 우리가 네네.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알루미늄이라는 단어가 그에 따른 키워드들이 계속 생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2차 전지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알루미늄 관련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 지금 현재는 시장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시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직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러시아 제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는 거, 특히 알루미늄 2차 전지에도 네, 사용이 맞습니다. 되죠. 그렇다 보면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가 나오면 바로 가격이 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알루미늄과 관련된 회사들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 꼭 러시아 이슈만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젠이 오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신라젠 주주들뿐만 아니라 그간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던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얽혀 있다 보니까 신라젠이 거래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한 관심을 뒀었죠. 근데 어쨌든 오늘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시켜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거래가 됐고 주가는 뭐 오늘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강 멘토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큰 종목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횡령 배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단은 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만으로도 일단 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쪽 회사 부분에서도 일단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에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오늘 다행히도 시장 안에 다시 들어와서 오늘 상한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흐름이 깨지면은 일단 전 나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신라젠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이 흐름이 깨지면 일단 차익 실현하셔라라는 말씀이시죠? 차익 실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을 빼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시장에서 20% 수익이 나고 30%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게 수익이 20% 30% 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기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편하게 20% 30% 수익이 날 종목이 있는데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편하게 20% 30%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왜 주식을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강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등락이 크고 어려운 종목보다는 좀 쉬운 종목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여기서 강하게 못 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아마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섞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까 차익 실현이라고 하니까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 신라젠 때문에 거래도 못했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야 됐었으니까요.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는 신라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신라젠이 오늘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이 오늘 거래제가 되면서 17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다, 뭐 2년 5개월 동안 기다렸다 이런 뭐 자극적인 제목들도 있었고, 그러면 또 신라젠이 자체적으로 또 호재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 족보에도 없는 것이죠. 자발적 의무 주식 보유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좀 보였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17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 대부분이 이제 손해 구간에서 접어들어서 있는데 오늘의 상한가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난다면 전고점 부근, 지금 가격대로 보면 한 15,000원, 한 14,000원 부근이 되는데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면 좀 더 뭐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위험 관리를 하자 쪽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래되게 됐고 주가는 좀 올라줬지만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바이오가 그만큼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상, 3상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3상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애로해서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돈까지 받아놨는데 그게 다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저희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교적 좀 적은 자산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뭐 본인이 그 바이오 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시면 본인의 분석에 따라서 강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는 뭐 개별적인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관심을 받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어제 관련 리포트들이 조금 나왔고요. 굉장히 호평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플랜트 회사들이 좋아진다라는 정설이 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시작하면 플랜트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템백으로도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경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들 중에 저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로 하던 부분은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 부분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보다 이번에 이제 기사화됐던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화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메탄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유럽 상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았던 친환경 선박 자체도 메탄올 기반의 어떤 선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원래는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사업 부분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뭐 교두보 자체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가 수주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건 2010년도에 한 17만 5천 원까지 가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박스 정도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 이거는 경기하고 관계없이 실적이 장기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권 안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볼 부분은 원래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단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유가 빠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유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는 일단은 이
ESG,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친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거기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리100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든지 하는 회사가 알리100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는 어디서 만들죠? 인도라든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다가 요즘 인도에서 만든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데 그러면 인도에 들어오는 애플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친환경에 대한 수요 자체는 경기가 좀 안 좋고 유가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간에 그 욕구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프렌트 부분을 만들고 있는 이 첫 번째 교두보를 만들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번에 기사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삼성 엔지니어링만 꼭 집어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업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꺼낸 거고요. 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호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서 플랜트 기자재 이런 데들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뭐 물론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상로 멘토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시설을 뜻하는 것이 플랜트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유가에 상당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인색한 투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과거만큼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시간이 오랫동안 할애가 됐던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HTS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125월선이라는 것이 결국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밑에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그만큼 안 좋았던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를 최근에 수주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벗어나고 있는 입장임을 감안했을 때 네네. 장기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성과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우리 강종혁 대표님 워낙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125월선 밑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하시는 거죠. 125일선 밑에서, 그러니까 25,000원 밑에서는 조금 접근할 만한 가격대로 보인다라는 게 이상로 멘토의 얘기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하실 말씀 예, 있으세요? 일단 아까 이제 프렌트 전체로 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프렌트 자체는 석유화학 관련된 프렌트라든지 LNG 프렌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점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프렌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면은 항만에다가 LNG 관련된 이제 그 LNG 항만을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하는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 관련된 프렌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의 에너지 연구원에서 한 가지 이제 연구를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LNG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LNG 관에다가 수소를 일단 옮길 수 있느냐? 수소가 네네. 이제 가장 작은 이제 원소 단위다 보니까 LNG 다니던 그 강간에다가 수소를 넣었을 때 수소가 빠져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밸브 부분을 빼놓고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프렌트를 전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화공 프렌트는 일단은 옆으로 조금 제쳐두시고 새로 그 회사 자체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메탄올이 되어 있던 부분이든 아니면 수소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친환경 쪽의 프렌트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프렌트 업체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관심을 둬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유가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ESG와 관련된 그러니까 앞으로 탈탄소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회수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뭘 태우면 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걸 회수하는 장비를 앞으로도 달아야 되고 LNG와 관련된 이슈들 유럽은 이제 파이프관으로 그냥 러시아에서 에너지 받았었는데 이제는 LNG 선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접안해가지고 가스를 가져갈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거 설치한다고 또 난리고요.
중동은 이제 에너지가 유가에서 다른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자기네들 살 길 찾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새로운 건설 투자한다는 게 네옴시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 내에서 플랜트나 엔지니어링 회사를 좀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